야우 자유우 짠장 No more words 니비드 크리크 니도 또 산소와 옥고테와 있게나이 니에트 볼시보이니 공꽃 젠짜인 못난르 연날리는 소녀 박정용. 마을 청년 하나가 허벅지 관통상을 당한 채 돌아왔다. 멍석이 펼쳐진 달밤, 동네 사람들은 그를 앉혀놓고 귀를 기울였다. 들쥐처럼 잘 숨고 족제비처럼 날래다는 베트콩과의 전투 무용담에 나는 모기에 뜯기는 줄도 몰랐다. 국민학교 2학년 때 베트남 전쟁 영화를 보려고 면 소재지까지 먼 밤길을 헤쳤다. 천막으로 둘러친 시장통에서 상영되었는데 내가 본 최초의 상업영화였다. 흑백 텔레비전도 없던 시절 총천연색 화면에 그대로 빨려들었고 주인공이 된 듯 호흡이 가빠지고 손과 발이 움찔거렸다. 구리돈 2원이 전혀 아깝지 않았다. 총알이 빨간 선을 그으면서 밤하늘을 가르는 야간 전투, 수풀에서 총을 쏘고 엎드리기를 반복하는 얼룩무늬 사나이들, 부인이 보낸 편지를 가슴에 안고 피범벅으로 죽어가는 한국군 중대장을 보며 모두 훌쩍였다. 청룡부대나 맹호부대가 베트콩을 몇 명 사살했다는 사이공발 뉴스가 라디오에서 종종 흘러나왔다. 이렇듯 베트남에 대한 이미지는 전쟁이란 단어로 어린 시절부터 뇌리에 각인되었다. 한국군에 의해서 양민이 집단 학살되었다는 뒤늦은 뉴스를 접할 때마다 과연 그랬을까 고개를 갸웃거렸다. 10년 넘게 치른 베트남 전쟁의 진실은 무엇이고 전쟁은 베트남인들의 의식과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종전 이후의 평화를 되찾고 경제 발전에 힘을 쏟는 통일 베트남은 전란의 후유증을 어떻게 극복했을지 궁금했다. 베트남 전쟁에 대한 지적 탐구심을 가득 품고 딴산 옛 공항에 내렸다. 밤에 도착했는데 열대 특유의 습하고 뜨거운 공기가 반겼다. 수없이 오가는 차량과 오토바이와 자전거 행렬이 도시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듯 꿈틀댔다. 분주하고 활기찬 사람들로 거리는 생동감이 넘쳐 흘렀다. 호찌민시의 외양은 발전하는 도시의 모습뿐 얼핏 봐서는 전쟁의 자취가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호찌민 여행자 거리에 허름한 숙소에 묵었는데 고음으로 울어대는 수탈개 기상 나팔 소리에 깨어 일어났다. 컵라면에 즉석밥을 말아먹은 후 꾸찌터널 현지 투어에 합류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팀을 이루어 호찌민 북쪽으로 60km 정도를 버스로 달렸다. 숲속으로 뒤덮인 그곳에는 전쟁의 잔재들이 군데군데 남아있었다. 농구장 크기의 커다란 구덩이 앞에는 B-52 폭격 현장이라는 푯말이 베트남어와 영어로 쓰여 있었다. 녹슨 탱크가 밀림에 처박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곳이 전쟁터였음을 실감케 했다. 베트남 하면 상징처럼 떠오르는 전쟁을 관광 상품화했다니 엉뚱하면서도 기발한 발상이라 여겼다. 외국인들이 찾아오게 만들어서 외화벌이도 하고 세계 최강 미군과 싸워서 이겼다는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의도로 보였다. 무시무시한 부비트랩 시연에 몰두해 있는데 갑자기 총성이 들렸다. 탕, 탕, 탕. 아주 가까이서 울리는 연발 사격 소리에 모두 놀라 움츠렸다. 반사적으로 귀를 막거나 어떤 사람은 몸을 바짝 낮추기도 했다. 무슨 상황인지 긴장된 눈으로 두리번거리는데 가이드는 빙그레 웃었다. 근처에 사격장이 있어요. AK-47과 M16 소총을 쏠 수 있으니 점심시간에 체험해보셔요. 10발에 80만 동입니다.
사격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한번 쏴보셔요. 80만 동이면 우리 화폐로 얼마인가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했다. 80만 동이면 4만 원 정도네. 그래, AK-47을 경험해봐야겠다. M16이야 눈 감고 쏠 정도로 싱거웠지. AK-47은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많이 팔린 총이라지. 잔고장이 없고 간편해서 게릴라들이 선호한다는데 호기심이 나네. 가이드를 따라가는데 숲에 듬성듬성 모여있는 군인들이 눈에 띄었다. 일순간 멈칫했다. 자세히 보니 실물 크기의 병사들 모형이었다. 어떤 군인은 총을 든 채로, 어떤 병사는 천막 아래서 무기를 손질하거나 책을 읽는 모습이었다. 아, 이들은 병기 만든 것이 아니라 전투 현장에서도 책을 읽고 있었구나. 무슨 책일까 궁금했다. 젊은 남녀들이 모였으니 연애소설일까? 외세 침략을 물리친 항쟁이 기록된 역사서적일까? 인간 존재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철학책일까? 힘든 현실을 달래주는 시집일까? 생사를 가르는 현장에서도 책을 들고 있다니 문학과 예술을 아끼는 사람들이라고 느꼈다. 여군 한 명이 해먹에 걸터앉아 남자 군인을 그윽하게 바라보는 모형이 이채로웠다. 그녀의 손에는 AK-47 소총이 들려 있었지만 얼굴엔 수줍은 아가씨의 보조개를 머금었다. 소풍 나온 젊은이의 연애 현장 같았다. 앳된 남녀를 피가 튀는 전쟁터로 내몰았던 시대적 상황이 안타까웠다. 다치거나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가이드의 엄중한 주의사항을 들은 후 터널 체험이 시작되었다. 심혈관, 호흡기, 관절염, 류머티즘 등의 질환과 술에 취한 사람이나 70세 이상은 출입 금지였다. 히히, 아직 이른이 안 되었으니 다행이네. 근데 땅속에 컴컴한 미로로 들어가려니 쭈뼛해지네. 터널 입구로 들어서자 햇빛에 노출된 적이 없는 흙에서 뿜는 음습한 냄새 때문인지 산소의 부족함 때문인지 숨이 턱 막혔다. 관광객을 위해 넓혀놓았음에도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바짝 숙이면서 더듬더듬 전진했다. 어느 부분은 어둠 속에서 오리걸음을 하거나 기어야 겨우 통과할 수 있었다. 터널은 3층 구조로 얼기설기 복잡했고 다른 통로로 잘못 들어가거나 안내인과 떨어질까 봐 긴장했다. 식당이나 휴식처 등 부대시설은 지하 1, 2층, 지하 3층은 위급할 때 피신처로 이용된 듯했다. 입구와 출구는 교묘하게 숨겨졌고 환기를 위한 장치는 흰개미집으로 위장되어 있었다. 어마어마한 터널을 기계의 도움 없이 사람의 힘으로 뚫었다니 믿기질 않았다. 서울에서 강릉까지 갈 거리인 200여 킬로미터를 맨손으로 파낸 사람들의 고단함과 인고가 느껴졌다. 생존을 위해 어떤 난관도 돌파하려는 인간의 몸부림이 얼마나 강렬한지 새삼 놀랐다. 전쟁이 없었으면 땅굴을 파는 일 따위는 없었을 텐데. 그 노력으로 건설하고 생산했으면 얼마나 더 풍요롭고 행복했을까. 그 시대는 도대체 왜 그곳에서 죽고 죽여야 했는지. 그렇게 미워하며 싸우던 두 나라가 이제는 교역하면서 친구처럼 지내니 전쟁은 참으로 허망한 짓거리야. 이겼든 졌든 전쟁은 수탄 희생을 남긴 상처투성이의 과거일 뿐 인간이 자행한 가장 어리석고 비생산적인 행위야. 구찌터널 투어의 마지막은 기록 영화를 보는 것이었다. 낡은 흑백 필름을 통해 가려졌던 전쟁의 내막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다. 미국과 외국의 입장이 아닌 그들의 시각에 비친 전쟁의 알몸 같은 실상에 모두 숨을 죽였다. 밀림 깊은 곳으로 모여드는 젊은이들의 행렬, 포탄 껍데기를 다듬어
부비 트랩을 설치하는 전사들, 한 덩어리가 되어서 어깨 걸고 노래하는 전우들, 정글의 매복한 자세로 미군에 맞서는 청년의 눈빛, 먹을 것이 담긴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오는 여인들, 갈비뼈가 보이는 앙상한 몸으로 곡괭이 들고 땅굴을 파내는 장면이 나왔다. 그리고 귀청을 뒤흔드는 포성. 탱크가 지나가고 헬기 무리가 밀림을 맴돌고 두 줄기 하얀색을 남기면서 산과 들에 고엽자를 뿌리며 비행기가 날았다.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베트콩들은 뜻밖에도 자신만만하고 차분했다. 웃음과 낙관으로 무장한 전사들에게 조급함이나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었다. 전투가 일상인 듯 재빠르면서도 치밀하게 움직였다. 탱크가 곧 다가올 길목에 폭약을 묻는 것은 군인이 아니라 앳된 소녀였다. 익숙하게 폭약을 묻고 난 그녀는 연인 앞에 선 듯 하얀 이를 활짝 드러냈다. 생사를 가르는 전투 현장에서 저런 여유와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폭약을 준 채 웃음으로 맞서는 소녀를 탱크와 비행기로 이길 수 없어. 저 웃음이 베트남의 저력이야. 폭약이 매설된 길로 탱크 행렬이 시꺼먼 매연을 뿜으면서 다가왔다. 곧이어 탱크의 밑바닥에서 거대한 폭음과 함께 불꽃과 파편들이 뛰어올랐다. 폭약 하나로 골리앗 같은 탱크를 저지하는 장면에 일행들은 우와 환호했다. 미국 젊은이의 입에서도 탄성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부모 세대들은 온갖 무기로 이 땅을 초토화했는데 자식 세대는 관광을 와서 자국 병사들이 당하는 장면에 손뼉을 치다니. 어처구니 없는 전쟁의 아이러니함이구나. 구찌 터널 체험을 통해서 나는 평화주의의 신념이 더 확고해졌다. 원수나 적대적인 사람일지라도 폭력이나 살상을 넘어선 해결책이 있을 터. 마음을 열고 대화와 타협으로 얼마든지 평화롭게 해결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어. 평화가 인류 최고의 가치, 경제 발전의 원동력, 행복과 번영의 지름길이 아닌가. 구찌 터널보다 더 긴 가시철조망으로 남북을 가르고 NLL로 바다와 영공을 차단한 채 핵이니 연합훈련이니 갈등하는 한반도 현실을 외국인들이 비웃지는 않을지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는 성경 구절을 떠올리면서 구찌터널 투어를 마쳤다. 다음 날 아침 영업용 오토바이 한 대를 멈춰 세웠다. 시내는 사람과 물건을 실어 나르는 오토바이가 잠자리 떼처럼 붕붕거렸다. 호찌민 기념관까지 짧은 영어로 요금을 물으니 10만 동이라고 했다. 내가 한국인임을 알자 기사는 어눌한 한국말로 반가워했다. 코리아 박항서 파이팅! 엄지를 들어올리며 박 감독의 이름을 연발했다. 나는 입을 헤 벌리며 으쓱해졌다. 축구공 하나로 두 나라가 형제국가가 된 듯 한국에 대한 호감이 급상승했음을 느꼈다. 내 나이와 비슷한 50대 후반의 기사가 누런 이를 드러내면서 헬멧을 건네주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는지 떼국이 베었고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그래도 안전이 우선이니 머리에 쓰고 끈을 단단히 조였다. 오토바이 뒷자리에서 그의 허리춤을 움켜잡았다. 자동차와 오토바이들이 뒤섞여서 고개 경주를 하는 듯했다. 차량의 파도에 오토바이는 가랑잎에 불과했고 나는 그 위에 매달린 개구리 신세였다. 처음에는 사고가 날까 불안했지만 5분 정도 달리자 스릴이 넘쳤고 운전 솜씨가 뛰어나 안심이 되었다. 틈만 나면 앞지르기 하고 속도도 빨랐지만 신호는 제대로 지켰고 역주행 따위는 없었다.
차량과 오토바이 행렬이 거대한 편대를 이루며 도로를 따라 물결치듯이 움직였다. 무질서하게 보였지만 집단으로 지키는 나름의 규칙이 있어서 보기와는 다르게 안전했다. 어느 정도 적응이 되자 달리는 오토바이에서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질주하는 차량과 오토바이들,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역동성이 꿈틀거리는 거리를 촬영하며 달렸다. 30여 분 걸려서 도착한 호찌민 기념관은 고즈넉한 강변에 자리 잡고 있었다. 건물 앞에는 꽃과 나무들이 정성으로 단장되어 깔끔함을 자랑했다. 베트남 사람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하는 호 아저씨를 기리는 곳으로 그의 생애와 업적을 담은 사진과 자료들이 차곡차곡 전시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 사진에는 범접하지 못할 위엄과 기계가 서려 있었고 눈빛에서 인자함과 공의가 동시에 묻어나왔다. 그는 실로 베트남 사람들의 희망이며 사랑이었다. 높은 동상을 세워서 억지로 기리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다. 베트남인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영원한 연인. 죽어서도 보낼 수 없기에 가슴에 담아둔 국민적인 은인이었다. 그는 집안의 아저씨처럼 다정했고 긴 세월을 헤쳐온 할아버지처럼 지혜로 번뜩였다. 불의와 외세에 대해서는 대쪽 같은 결기로 꿋꿋하게 대응했다. 폭탄이 떨어지고 천지가 진동하는 폭격에도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듯 자신 있는 표정으로 미소를 띄었다. 미국을 이긴 힘은 무기가 아니었어. 억센 정신에서 나온 확고한 미소야. 이런 당차고 올곧은 지도자의 자질이 전쟁 승리의 원동력이었구나. 호찌민 기념관은 외국인들보다는 주로 내국인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았다. 유치원 아이들에게 호 할아버지를 소개하는 여선생의 해설이 진지했고 행복해 보였다. 아이들 눈동자는 남녘의 별처럼 맑고 희망으로 빛났다. 반면에 나는 씁쓸한 입맛을 다셨다. 용산 효창공원과 백범 김구 기념관을 방문할 때마다 느꼈던 썰렁함이 사람들로 줄지어선 호찌민 기념관과 비교되었기에 소태를 씹은 기분이었다. 호찌민을 기리는 베트남인의 열정처럼 우리도 한마음으로 따르고 존경하는 현대사의 인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국민 통합이 되고 모두가 행복감과 자긍심으로 충천할 텐데 말이다. 우리는 왜 그리 갈라지고 찢어져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지. 같은 민족인 남북이 수십 년째 으르렁거리고 라도와 상도니 여니 야니 이 편이니 저 편이니 어디를 가도 편을 가르고 진보니 보수니 흑수저니 금수저니 이제는 세대마저 찢어지고 남녀마저 갈라치기 하며 다툼질하네. 넌더리가 나다 못해 질식할 듯해. 국민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 하나 세워내지 못하는 우리의 치졸한 현실에 얼굴이 뜨뜻한 채 호찌민 기념관을 나섰다. 호찌민 기념관에서 오전 일정을 마치고 그랩 택시를 이용하여 호찌민 미술관으로 향했다. 그랩 택시는 예상 경로, 기사 사진, 요금까지 휴대폰 앱으로 미리 알아볼 수 있기에 믿을만하고 편리했다. 규제가 없는 탓인지 물건 배송, 음식 배달, 자동차, 오토바이까지 차량 공유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왁자지껄한 거리와는 다르게 미술관 안은 차분하고 조용했다. 침묵과 사색에 잠긴 사람들이 대지에 박힌 나무처럼 그림 앞에 한참씩 서 있었다. 피동으로 찍힌 사진보다 화가의 혼과 땀이 들어간 그림을 나는 더 좋아했다. 사진보다 그림이 진실을 전달하기에 더 좋은 매체이지. 미술은 상상을 유발하는 요술램프 같아. 누가 그렸는지 알지 못할지라도 그림 한 장을 깊게 들여다보노라면 희로애락의 감정이 일어나고 다양한 심상의 세계가 펼쳐지지.
전쟁을 주제로 한 작품 전시가 아닌데도 전쟁에 관련된 그림이 대부분이었다. 인물화나 풍경화나 생활상 그림은 몇 점 안 보였다. 물리적인 전쟁은 끝났을지라도 베트남인들의 의식 속에는 전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그들이 겪었을 고통과 절망, 쓰라린 상처와 트라우마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었다. 특히 전쟁과 관련된 그림에는 여인을 주제로 한 내용이 많았다. 총을 거머쥔 채 수풀을 뚫고 전진하는 여성은 군복 차림이 아니었다. 긴 머리를 묶어서 뒤로 늘어뜨린 채 군화도 투구도 없이 포복하는 자세였다. 총대를 옆에 세워놓고 땅을 일구는 여인들의 듬직한 모습. 밀림을 넘나드는 여군들은 다부졌고 머리를 양갈래로 따내린 채 보초를 서고 있는 눈동자가 너는 웬 놈이냐는 듯 나를 응시했다. 전쟁의 와중에 여성들은 아이들을 돌보며 가정과 삶의 현장을 지키거나 전투에 직접 참여함으로 고단한 역사의 한복판을 당당하게 헤쳐왔음을 알 수 있었다. 거대한 헬기가 착륙하려는 바로 밑에 노인이 한가하는 듯 서 있는 그림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웃옷을 벗고 양팔을 벌린 채 고개를 옆으로 떨군 모습이 십자가에 달린 성자처럼 보였다. 피스라는 영문자가 그림 아래 쓰여 있었다. 자신의 몸을 던져서라도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오기를 갈망하는 자세의 이 할아버지는 누구일까? 평화를 갈구하기 위해 목숨을 버릴 용기는 어디서 생겼을까? 그의 아들이나 딸이 전쟁터에서 죽었을까? 평범한 농부인데 전쟁의 진절머리를 치다가 돌발 행동을 한 것일까? 다양한 상상이 스쳤다. 한 여인이 사내의 품에 안긴 그림을 오래도록 응시했다. 달려와서 금방 부둥킨 부부나 연인일 듯 싶었다. 사내는 환자복을 입었고 한쪽 다리가 없이 목발을 의지한 채였다. 건장한 팔로 그녀의 등을 감쌌는데 미안하다는 표정에서 눈물이 곧 쏟아질 듯했다. 여인은 눈을 감고 그의 가슴에 잠자듯 안겨있다. 살아온 것만으로도 고맙다면서 한쪽 다리는 내가 대신하겠다는 다짐인지, 왜 일이 되었느냐는 원망인지, 그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지만 다리가 잘렸어도 사랑을 빼앗을 수 없다는 숭고함이 그림에서 묻어나왔다. 무너진 건물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차량이 나뒹구는 시가전 그림은 사실적으로 묘사되었다. 달리고 쏘고 엎드린 군인은 흑백이었는데 한 군인이 두 손으로 지켜든 깃발은 컬러였다. 붉은 바탕에 노란색 별이 그려진 베트남 국기 금성 홍기가 빛났다. 그림을 보면서 스필버그 감독의 쉰들러 리스트가 오버랩되었다. 흑백 영화지만 빨간 코트를 입고 있는 한 소녀에게만 유일하게 색깔을 입혔음을 떠올렸다. 나치에 끌려가는 빨간 코트의 아이는 순수, 희망, 희생의 상징으로 보였지. 연기가 피어오르는 회색빛 전투 장면에서 금성 홍기에만 색깔을 입힌 것은 승리하겠다는 희망과 불굴의 정신을 표현한 것이겠지. 그림을 통해 풍겨나오는 베트남 여인의 인상은 한마디로 강인함이었다. 적에게 항복하거나 타협하겠다는 나약함은 눈꽃만큼도 없었다. 아리따던 소녀를 강렬한 전사로 평범한 주부의 손에 총대를 쥐게 한 것은 전쟁 상황이었겠지. 아버지가 총탄에 맞고 남편이 시신이 되고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이 전사하는 비극에 여인들은 한탄만 하지 않았어. 슬픔을 딛고 살아남은 자들을 지키기 위해 일어났어. 외세를 쳐내고 통일된 조국의 미래를 꿈꾸면서 평화를 갈구하는 심정으로 전쟁터로 나섰을 것이야. 베트남 여인들은 실제로 억척스럽고 당찼다. 메콩강 투어에서 보트를 운행하는 것은 여성들이었다.
낙타 같은 발로 노를 젓는 베트남 어머니들의 땀방울에서 억세고 강렬한 생존력을 보았다. 한 장 한 장의 그림 속에서 저항정신과 평화를 열망하는 베트남인의 항변을 들을 수 있었다. 전쟁을 얕보지 말라. 생각보다 더 참혹하고 엄중한 것이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전쟁은 일말의 꿈도 꾸지 말라. 역사의 진실을 기억하자. 무겁고 불편하다고 묻어둘 수 없다. 총칼로 빼앗을 수 없는 영혼과 사랑, 그리고 조국이 있다. 전란에 맞서는 강인한 여인들의 용기와 당당함을 보라. 다음 날 새벽 달기 날카롭게 우려대는 탓에 벌떡 일어났다. 뜨거운 나라에 왔으니 치열하게 하루를 보내라고 다그치는 듯했다. 숙소 근처 식당에서 길쭉한 쌀에 야채를 버무린 아침밥을 먹었는데 향신료의 맛이 청양고추보다 강렬했다. 방사능을 뿜어내는 듯한 햇살에 태가 넓은 모자와 선글라스와 팔토시로 무장하고 호찌민 전쟁 박물관까지 걸었다. 도로에서 올라오는 열기를 머금고 호찌민 전쟁 박물관 입구로 들어서자 넓은 마당이 나타났다. 전쟁에서 썼던 미군의 오래된 탱크와 중화기들이 육중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40여 명을 태울 수 있는 치누크 헬기를 배경으로 외국인들이 왁자지껄 사진을 찍었다. 중화기 앞에서 총 쏘는 신용하는 백인 청년들도 보였다. 마당에 세워둔 전시물들로는 전쟁의 참상을 제대로 알 수 없었다. 그냥 신기하거나 흉물스러운 어른들의 장난감으로 보일 뿐. 땀을 닦아내며 박물관 안으로 들어갔다. 1층에는 커다란 벽면에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글귀가 각국 언어로 쓰여 있었다. 전쟁의 개략적인 내용들을 담은 자료들이 전시되었고 번잡하고 시끄러웠다. 2층으로 올라가자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 경악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휘둥그렇게 눈을 뜬 채 모두 침묵했다. 거기에는 아이들이나 임산부가 결코 보아서는 안 될 처절한 사진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아스팔트 바닥에 널브러진 시신들, 시위하다가 쫓긴 자리에 놔둔고는 주인 잃은 신발들, 형체마저 분간할 수 없이 찢긴 몸뚱이들, 집단으로 학살되어 무더기로 팽개쳐진 시체 더미, 화염으로 타오르는 마을, 너덜거리는 시신을 들어올리는 미국 병사의 일그러진 얼굴,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통곡하는 어머니의 망연자실한 표정, 한 장 한 장의 사진마다 전쟁의 잔인성과 추악함을 증언하고 있었다. 속이 메스껍고 토악질이 나오며 다리가 휘청거렸다.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에서 이런 참담한 비극이 벌어졌다니. 전쟁의 광기에 머리가 아득해지고 분노가 치밀었다. 굴비처럼 엮여 미군에게 위협을 당하며 끌려가는 청년들의 사진 밑에 글귀가 보였다. 1965년 11월 베트남 애국자들이 미 해군에 의해 집단으로 묶여서 신문 캠프로 끌려가고 있다. 그들이 처형되었는지 감옥에 갔는지 풀려나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인간을 동물처럼 취급하는 미군의 행태에 그동안 품어왔던 미국에 대한 호감이 한순간에 환멸감으로 전환했다. 군대 자체에 대한 반감이 들면서 씨부렁거렸다. 나치 군대나 소련의 붉은 군대나 극악한 일본군이나 인민군이나 광주에 투입되었던 계엄군이나 세계 곳곳에 주둔한 미군이나 군인은 다 똑같아. 살상을 저지르는 악마의 속성을 가진 집단이지. 좋은 군대가 어디에 있어. 선한 전쟁도 절대 없는 것이야. 박물관 안에는 미군이 사용했던 포탄과 그 파편들, 각종 중화기와 총기들, 베트콩이 애용했던 AK-47 소총과 조잡한 수제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여러 종류의 지뢰와
폭격기의 대형 포탄을 보고 있노라니 훅 하는 섬뜩함에 더위를 잊었다. 저런 무기들이 발사될 때마다 육신이 산산조각이 나고 영혼이 곤두박질했을 것을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몸서리 쳐지며 소름이 온몸에 번졌다. 맹그로브 숲이 코끼리 사체처럼 하얀 뼈대로 변한 사진이 눈에 박혀왔다. 아, 에이전트 오렌지. 고엽제의 피해가 저렇게 무섭구나. 이파리 하나 없는 나무 뼈다귀 앞에 벌거벗은 소년이 숲속 주술사처럼 서 있다. 하얀 이를 드러냈는데 비웃음인지 고통으로 인한 찡그림인지 분간이 되질 않았다. 곧 한 손으로 하늘을,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며 어른들의 무지와 포악함을 꾸짖을 듯했다. 황색 액체를 뿌린 자나 맞은 자나 그 후손에게 괴물의 저주가 있으리라. 물질의 알맹이는 신의 영역이니라. 그것을 변형으로 살상무기로 쓰는 시대에 공기가 뜨거워지고 인류는 생존을 위해 울부짖으리라. 싸움은 정신으로, 전쟁은 입에서 끝내야 하느니라. 어느 방에는 기형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 사진이 빽빽했다. 팔다리가 없는 소년, 소녀들, 코와 입이 뒤틀려서 엉뚱한 곳에 붙어있는 아이, 비뚤어지고 변형된 신체, 하얀 옷에 천사처럼 웃는 금발 여아는 양팔이 없었다. 고엽제의 영향은 미군이나 베트남인이나 그 후손이나 예외가 없었다. 누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누군가 책임은 졌는지, 저 아이들의 미래는 어찌 되었는지 마음이 심란하고 착잡했다. 베트콩 몇 명 사살했다는 뉴스에 좋아했던 어린 시절의 무지함에 머리를 쥐어박았다. 전쟁의 진실을 몰라도 너무 몰랐었구나. 전쟁의 참상에 무감각했던 나 자신이 어쩜 죄인의 하나야. 학교에서 배우거나 뉴스에 나온 것을 곧이곧대로 믿은 내가 바보였어. 더 알아보고 깊게 성찰하고 종합적으로 비판하며 받아들여야 했었는데 나이가 어렸기에 몰랐다는 변명도 구차하네. 머리가 없는 밥통으로 헛살아왔어. 지금도 이따금 터지는 지뢰에 후천적 장애인이 발생하고 고엽제로 인한 선천적인 장애아들이 태어나고 있으니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총성만 안 들리지 그들은 아직도 추악한 전쟁의 후속편을 치르고 있는 중이었다. 고엽제 하나만으로도 이 나라가 아직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작은 땅덩어리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터지거나 핵발전소 사고가 나면 어찌 될까? 방사능의 후유증은 얼마나 심각하며 언제까지 후대에 악영향을 끼칠지 내 지적 능력으로는 가늠이 되질 않았다. 다만 오싹해졌다. 어느 외국인이 벽에 붙은 사진을 보더니 사우스 코리아를 짜증스러운 투로 거명하며 지나갔다. 귀가 번쩍한 나는 그 벽 앞으로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곳에는 태극기를 든 한국 군인들이 베트남에 도착하는 사진과 함께 한국군에 대한 영문 기록이 눈에 들어왔다. 1964년 8월 19일 한국군이 베트남에 들어왔다. 1973년 3월 22일 철수했다. 1968년에는 5만 명에 달했으며 총 32만 8천여 명의 군인이 활동했다. 5천여 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1만 2천 명이 부상당했다. 냐짱의 야전사령부, 꾸이년의 맹호부대, 닌호아의 백마부대, 깜라인만 지역의 청룡부대, 2개의 후송병원과 1개의 외과병원을 운영했다. 베트남 참전에 대한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 현 시점에서 뒤돌아보면 과오의 역사야. 한국군이 마을을 불태우고 베트콩과 상관없는 비무장 민간인들에게 총질했다니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어. 한국군이 무고한 양민을 집단 학살했다는 사실에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마음이 맷돌처럼 가라앉았다. 어느 방에는 장애인 아이들을 주제로 한 초등학생들의 그림이 빼곡했다. 양쪽 다리를 잃은 소녀가 휠체어에 앉아서 연을 날리는 그림이 정겹게 보였다. 친구들이 휠체어를 붙들고 함께 즐거워하고 하늘에는 해가 웃고 새와 나비가 날았다. 그들은 가족과 친구와 함께 전쟁으로 인한 장애를 딛고 희망을 하늘에 높이 띄웠다. 장애인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같이 놀고 정답게 웃는 모습에서 공동체 의식이 살아있음을 보았다. 사회 전반적으로 전쟁 장애인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다. 구찌터널 투어 때에 장애인이 일하는 작업장을 거쳐야 했다. 수십 명의 장애인들이 자수를 놓고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느라 몰두하는 현장을 볼 수 있었다. 전쟁과 장애를 넘어서서 그들은 남방의 뜨거운 열기처럼 치열하게 삶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있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과거를 넘어 미래를 지향하며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낙관적이고 질긴 민족성을 지닌 단합된 사람들이었다. 전쟁 상흔을 극복하며 웃음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를 높게 평가해주고 싶었다. 전쟁의 참혹한 잔상을 지닌 채 전쟁 박물관을 나오면서 한 여인을 떠올렸다.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쟁, 노동, 범민, 여인의 삶을 동판화로 제작했던 독일의 판화가 게테 콜비츠. 대학원 시절 평화학을 공부하면서 접했던 인물이다. 그녀는 빈곤한 노동자들의 고단한 현실과 전쟁 탓에 고통당하는 여인들의 삶을 묘사한 다양한 작품을 남겼다. 내가 본 그녀의 많은 작품 중 하나가 뇌리에서 꿈틀거렸다. 왼손은 가슴에, 오른손은 하늘을 향해 절규하는 젊은이를 새긴 판화이다. 더 이상 전쟁은 안 된다는 독일어 문구가 배경에 새겨져 있다. 지구상 어느 나라에서도 더욱이 한반도에서 전쟁은 결코 안 된다는 압박감이 머리를 짓눌렀다. 전쟁의 잔혹함을 본 탓인지 저녁밥 생각이 전혀 없었다. 메스꺼움과 먹먹함으로 숙소에 도착해 쓰러졌다. 낮에 방문했던 전쟁 박물관 계단 위에 내가 서 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전쟁에 대한 반감과 거부의 욕지기가 올라온다. 구글 번역기를 사용하여 더 이상 전쟁은 안 된다는 문구를 각국 언어로 찾았다. 카테 콜비츠의 판화 속 젊은이처럼 절박한 얼굴과 진지한 태도로 나도 왼손을 가슴에 대고 오른손은 하늘을 향해 쳐들었다. 그리고 외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전쟁은 안 됩니다. 사람들을 둘러보며 몇 번을 소리쳤다.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외국인들이 무슨 일이냐는 듯 멀뚱히 나를 쳐다보았다. 마침 시끄럽게 떠들며 지나가는 중국인 무리가 보였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국어가 튀어나왔다. 뿌이아우 자유아우 짠장! 노란 머리의 미국 청년 남녀가 손을 잡고 다가왔다. 그들의 눈을 응시하면서 입을 열었다. No more words. 수염이 덥수룩 자란 독일 젊은 남자에게 외쳤다. 니비드 크리크. 생기발랄한 일본 아가씨들이 다소곳이 지나갔다. 니도 또 센소와 오코테와 이케나이. 푸틴을 닮은 대머리의 러시아 노인이 눈에 들어왔다. 정색하며 크게 소리질렀다. 니에트 볼셰보이니. 둘러선 베트남인들에게 목소리를 높였더니 박수가 터져 나왔다. 공꽃젠짜인 못난 르. 이 사람 저 사람을 향해 각국 언어로 소리치자 사람들이 시끌벅적 모여들었다. 처음에는 정신 나간 이의 난동인 줄 알던 사람들이 내 진심을 알았는지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한 사람 두 사람 자기 나라 언어로 전쟁은 안 된다고 소리쳤다. 점점 사람들이 많아졌고 어느덧 합창이 되었다. 각국 사람들이 전쟁을 반대한다는 양심의 노래가 되어 베트남 하늘에 메아리 쳤다. 그것도 잠시 일이 너무 커졌음을 느낀 나는 더럭 겁이 났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소리치면 시위하는 것으로 알고 곧 경찰이 올 것 같았다. 시위 주동자로 몰려서 경찰에 붙들리면 내 여행은 여기서 끝날 판. 어찌 수습해야 할지 난감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손자가 병법으로 전해준 주랭랑. 튀어야 할 시점임을 직감했다. 그냥 도망가면 패배자가 되는 법. 한국인으로서 멋진 인상을 남기며 인사는 제대로 해야 했다. 모여드는 각국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헤어짐을 아쉬워했다. 자이젠, 사요나라, 굿바이, 아우프비데센, 담비엣, 안녕. 그러자 외국인들 입에서 단음절의 한국어들이 튀어나왔다. 대장금, BTS, 삼성, 손흥민, 페르사이트, DMZ, 김치, 오징어 게임, 오빠, 안녕. 6.25 전쟁에 참화를 짓고 경제와 문화 강국이 된 한국에 대해 떠오르는 단어를 외쳐댔다. 나는 갑자기 BTS가 되고 손흥민이 되고 영화의 주인공이 된 듯 뿌듯했다. 재빠르게 전쟁 박물관 마당을 빠져나왔다. 아직 경찰이 올 기미는 없었다. 비행기가 지상을 박차며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시원함이 아드레날린과 함께 발산되었다. 전쟁 박물관 밖에는 희망과 평화의 상징처럼 연이 떠올랐다. 휠체어에 앉은 소녀가 연을 날리면서 해맑게 웃고 있었다. 팽팽하게 당긴 연줄에서 삶의 의지가 질끈 느껴졌다. 거리로 나와 인파 속으로 묻히려는데 호각 소리와 함께 저놈 잡아라는 고함이 들렸다. 도망을 가야 하는데 자석에 고정된 쇠붙이처럼 한 발짝도 뗄 수 없었다. 발을 허둥대던 나는 꽃기호 소리에 눈을 떴다. 얼마나 고단했던지 긴 꿈을 꿨구나. 그런데 좋아, 너무 좋아. 연 꿈을 꾸는 평화의 아침이 정말 좋구나.